안녕하세요, 트래블튜브. 오늘은 일본 사는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한국의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일본에 오래 거주해온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시스템 중에 그것만은 바꾸면 안 된다고 하는 좋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 일본 사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여러가지 논란을 낳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 일본에서도 한국과 같은 시스템이었기 때문이고 이제 와서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것은 국가 기반 시설에 대한 민영화입니다. 이 민영화된 기업들은 국가 기업과는 완전 다른데요. 당연히 민간 기업이므로 이윤을 추구하면서 여러가지 이용 비용이 오르게 됩니다. 가령 일본의 철도나 전기, 수도요금 등 각종 사회 비용이 주기적으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 한 예입니다. 또한 최근에 자연재해가 나서 복구를 할 때는 매우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연되는 것입니다. 일본에 20년 이상 거주한 한국인들은 가면 갈수록 더욱더 재해 복구 속도가 과거에 비해 늦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최근 도쿄 근처의 지바현의 정전이 수주 동안 지속된 것도 그러한 모습입니다. 정말 심각한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큰 재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했던 도쿄전력은 민간 기업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원전 사후 처리에 정부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재난 처리 비용은 막대해서 또 다른 악순환을 낳는데요. 일본 정부는 이 비용을 매우 어렵게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7년 정부 소유 우체국 주식을 내놓은 것이 대표적인 모습인데 돈이 되는 것은 팔아치우고 있는 듯한 인상입니다. 우체국은 민영화되었습니다만 일본 정부 주식이 100%였으나 재해복구 명목 등으로 파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에서는 적자라는 이유로 수십 년간 하나둘씩 주요 국가기업들이 민영화되었습니다만 민영화의 장점으로 여겨지는 세금 감소와 같은 효과는 없고 오히려 일본 정부는 계속 증세를 해왔습니다. 또한 민간기업과 정경 유착 등의 문제가 생겨서 도쿄전력의 경우엔 각종 문제를 은폐해온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많은 민영화된 공기업들에서 비리가 끊이지 않고 운영 방만 등 제대로 된 민영화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 민영화의 폐해가 많아지자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일본으로 간 사람들은 대부분이 한국의 공공요금은 민영화되지 않아 저렴한 것 같다며 국가 기반 사업은 민영화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최근 일본의 국가 부채는 GDP 대비 250%가 넘어가며 민영화로 인한 효과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안 그래도 한푼이 아쉬운 이 와중에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출 규제를 단행해 반도체 부품 산업 생태계 파괴와 한국의 여행 자제 운동으로 인한 일본 지방 적자가 악화되는 수준으로 발전해 더욱더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3월 6일 베트남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3주 만에 재차 발생하자 베트남 사회관계망 서비스에는 한 장의 사진이 게재됐다. 사진의 주인공은 바로 부독담 베트남 부총리. 이날 저녁 긴급 코로나 대책 회의를 하면서 망연자실하는 그의 모습이 한 휴대폰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사진은 즉시 베트남 SNS에서 일파만파 퍼지며 많은 베트남 국민들의 심금을 울렸다. 부독담 부총리가 고개를 떨구며 얼굴을 움켜잡고 있는 이 모습은 그가 그동안 코로나 방역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왔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한 장면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베트남은 코로나 초기 방역 총력전을 펼치면서 22일 이상 신규 확진자 환자가 없자 코로나 전쟁에서 조심스레 승전을 점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슈퍼 전파자로 판명된 17번째 환자가 나타나면서 순식간에 상황이 반전됐고 이후 수십 명에 이르는 관련 확진자가 발생하며 베트남 정부는 혼란에 빠졌다. 그로부터 다시 2달이 지난 지금 베트남이 다시 코로나 2차 전쟁에서의 종식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출구 전략에 나서고 있다. 외신들은 열악한 의료 체계의 베트남이 의료 선진국도 버거운 일을 해냈다며 다시 한번 베트남의 강력한 리더십과 정부 정책에 대한 집중 분석에 나섰다. 최근 베트남 코로나 방역을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지도위원회 위원장이자 정보통신부 등 4개 부서를 총괄하는 부독담 부총리의 역할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베트남은 집단 지도 체제에서 총리가 정부 부처의 최종 권한을 갖고 있지만 사실상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지금까지 매일같이 실무를 감당해냈던 부독담 부총리의 공이 절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다. 이미 베트남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부독담 부총리는 영웅의 대접을 받고 있다. 실제 페이스북에서는 그를 코로나가 낳은 베트남 영웅이라며 그를 추종하는 팬클럽까지도 생겨났다. 베트남 핵심 지도부 인사 중에서 SNS 팬클럽이 생긴 것은 사실상 최초다.
지난달 4일 호치민의 한 대학생 코로나 관련 그림 그리기 대회에는 부독담 부총리를 묘사한 그림들이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베트남 현지 일간 단체의 보도에 따르면 호치민 FPT 미대 학생들이 베트남 코로나의 영웅을 묘사하라는 주문에 많은 학생들이 주저없이 부독담 부총리를 그렸다고 전했다. 그는 1963년 2월 베트남 북부지방인 하이정성이 탄미엔 현 구찌 마을에서 태어났다. 대다수 베트남 고위직이 유복한 환경에서 성장한 것과 달리 그는 어려운 가정 환경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부친은 가난한 소장농이었으며 그 또한 어린 시절 집안일을 돕기 위해 학업과 가사를 함께 했다고 전해진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일생의 기회를 맞는다. 베트남 정부에서 1년에 불과 15명에 선발하는 벨기에 국비장학생에 선출된 것. 이후 준비 기간을 거쳐 1982년 여름 국비장학생으로 그는 벨기에 브뤼셀 자유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한다. 벨기에 학업 당시 부친이 사망하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벨기에에서 석사까지 마치고 1988년 베트남에 돌아온다. 이후 그는 베트남 우체국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그가 쓴 논문인 세계의 통신 개발 경험 동향과 베트남의 적용이 그 가능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그는 1993년에 베트남 공산당에 정식으로 입당을 하고 정보통신부, 외교부, 보건부, 각 지방성을 두루 거친다. 이후 광린성 당서기장을 지내고 탁월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마침내 2016년 14차 전당대회에서 14번째로 정치국원이자 부총리에 선출된다. 당시 부독담 총리는 최연소 정치국원 중 하나였다. 베트남 한 언론의 인터뷰에 따르면 그가 광린성으로 부임했을 당시 광린성 공무원들은 그가 질문이 너무 많아 힘들어했다고 한다. 그의 업무 스타일은 항상 철두철미했으며 젊은 간부들이 언제나 배우고 공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러한 그의 성향은 지난 2013년 보건부 담당 부총리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다. 베트남 노동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그는 보건부 담당 부총리로 임명된 직후 현지 병원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복 차림으로 병원을 찾았다고 한다. 이는 경제학자이자 IT 엔지니어로서 보건 전문가는 아니지만 항상 현장에 중심을 두고 연구를 거듭하는 그의 신중한 성향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다. 그는 한국과도 여러 인연을 갖고 있다. 특히 그는 축구 광팬으로 베트남 대표팀을 열성적으로 응원하기에 박항서 감독을 지원하는 등 특별한 인연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수많은 축구 스타의 사인볼을 갖고 있으며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에 국빈 방문 당시에도 직접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의 친필 사인볼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국은 지난 2017년에 처음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 부총리는 한 베트남 글로벌 인재 포럼에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부독담 부총리는 당시 김상군 교육부 총리와 면담을 진행하고 IT 엔지니어 출신답게 과학기술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한국 선진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다. 이후 한국과 베트남의 과학기술 협력의 산실인 한국-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은 그의 하노이의 문을 열었다. 영국 BBC는 지난달 4일 베트남 코로나의 대처 방안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부독담 총리와 응우옌 특중보건부 장관의 역할을 조명했다. BBC에 따르면 부독담 부총리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가장 코로나 이후 전도 유망한 지도자 중 하나다. 베트남 15인의 정치국원 중 가장 유망한 총리 후보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위기는 언제나 그렇듯 뜨는 별과 지는 별을 만든다.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 베트남의 정치, 경제 또한 새로운 변화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응우옌 부총서기장이 밝힌 것처럼 내년 초 대대적인 인사가 단행되는 제15차 공산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장 올해부터는 주요 인사들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외신들은 그에 대해 끊임없는 연구와 자기 성찰 그리고 명석한 판단력이 돋보인다며 어린 시절 겪어온 지독한 가난과 힘들게 공부했던 벨기에 국비자 학생 시절이 무엇보다 그를 단단하고 정진하는 리더로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유학 시절과 지속적인 어학 공부를 바탕으로 세계 국어를 능통하게 하면서 외신과의 인터뷰에도 거침이 없다. 또한 여러 부서를 거친 탓에 각 부서 간 소통 능력과 실무 파악에 뛰어나다. 여기에 진한 신중하고 오토바이를 즐기는 등 소탈한 언행들은 베트남 국민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가는 강점이다. 베트남의 한 누리꾼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해왔던가 라는 장문의 글을 통해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 부총리의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깊게 느낄 수 있었고 그의 헌신과 노력에 많은 베트남 국민들은 감사해야 한다며 이제 코로나 전사는 베트남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산이 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코로나19로 한국과 베트남 관계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 이렇게 지금까지도 베트남을 매도하는 유튜브 방송들이 베트남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베트남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 100%가 베트남에 만족할 리는 없다. 그렇지만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8천여 기업인이 베트남을 선택한 이유는 베트남에서 나름대로 가능성을 보았고 베트남에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베트남으로 갔던 것이다. 베트남에서 살아본 사람이나 베트남에서 기업 활동을 해본 사람들이 이렇듯 베트남을 몹쓸 나라라고 한다면 베트남에 대해 재고해볼 필요가 있지만 베트남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단편적인 사건 하나로 베트남에 대해 무턱대고 배신자 낙인을 찍는다면 이 부분에서 가장 곤란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지구상 그 어떤 강대국에도 호락호락하지 않았던 민족 베트남인에게 자존심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모든 외국인들에게 친절하면서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라면 누구와도 친구가 되는 포용성을 간직하고 있다. 이것이 수교 28년이라는 짧은 역사 속에서 신남방 정책의 1위 핵심 국가로 부상한 지금의 한국과 베트남 관계를 일구는 밑거름이 되었다. 코로나19로 시작된 한국과 베트남 간의 작은 갈등이 지금까지 이룩한 엄청난 것들을 무너뜨리기엔 가당치 않다. 근본 사태를 지켜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워하는 베트남 사람들이 더 많으며 그들은 여전히 한국을 필요로 하고 한국을 최우선에 넣고 싶어 한다. 베트남은 필연의 형제국, 이젠 베트남의 진비 갚아야 할 때 우리는 좀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베트남에는 20만이 넘은 교민과 8,000개 넘은 기업들이 포스트 차이나를 일구며 베트남에서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다. 한국으로 시집 온 베트남 이주민 여성은 6만을 훌쩍 넘어 이제는 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사돈의 나라가 되었고 역시 20만의 베트남인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다. 또 한편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한국과 베트남 관계를 뒤돌아보며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은 참으로 다행이다. 우리의 부족했던 부분은 보완하고 잘못된 점은 개선하며 좀 더 실용적이고 실사구실을 바탕에 두고 베트남을 대할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안겨주었다. 베트남은 베트남만의 삶의 방식과 생존 방식이 있다. 그리고 우리와는 다른 정치 및 사회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잣대로만 적용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요소들이 너무도 많다. 또한 우리는 이미 베트남에 빚을 진 바가 있었고 아직도 과거 역사의 부채로부터 자유롭지가 않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베트남은 이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경제적 파트너이자 아세안 진출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매우 매력적인 큰 시장을 갖고 있다. 또한 베트남은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우리와 가장 비슷한 역사, 문화, 인종의 DNA를 갖고 있기에 베트남과의 협력이 결코 우연한 것만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을 더 이상 배신자라는 허망한 말로 매도하지 말아야 한다.
왼손으로 베트남에 진출하여 지금은 제법 성공한 한인 사업가에게 베트남에서의 성공 비결이 무엇이었느냐? 고물었더니 인내와 기다림이었다다는 대답을 해왔다.